자, 대출 상환 방식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를 보시면은 우선은 주택 수요자, 차입자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주택 수요자인 이 차입자가 뭐를 설정하죠?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금 자리론을 대출받는데, 이 보금 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다? 고정금리다. 고정금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죠. 자, 대출자인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을 우리는 1차 대출기관이죠. 자, 이때 주택 자금, 구입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전문용어로 1차, 여러분 우리 1차로 많이 출제하죠.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죠. 1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대출시장 또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이라고 해요.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 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1차 저당시장은 우리가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이 금융기관은 한정되어 있다. 자, 이 한정된 재원을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이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찾으려고 하면 돈 못 줄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은행이 파산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주택 자금을 계속 대출해 주다 보다는 이 현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하지 못해서 부족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하지 못해서 현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위험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유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1998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뭐라고 하죠? 저당권의 유동화.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해요. 저당의 유동화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차 저당 시장인데, 문제는 이걸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하나를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1조 원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묶는 것을 우리는 집합물로 번역을 해요. 집합물, 이걸 풀이다, 풀. 그래서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을 뭘로 또 문제 풀다 보면 저당 풀이라고 많이 나오죠. 저당 풀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에요. 이것을 파는 거죠. 매각을 하죠. 누구에게 매각을 하느냐?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대출기관인데 국가가 보증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2조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택 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목적 회사라고 해요. SPC 특별 목적 회사로서 전국의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죠. 그래서 2004년 3월 1일 설립을 했는데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합병을 통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오죠?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를 이제 하고 있는데 또 공급할 자금이 부족해지면은 또 뭐를 담보로 MBS를 발행하는데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뭐라고 한다? MBS인데 MBS를 우리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이것을 발행을 해줘. 발행을 해서 뭐 한다? 매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그러면 또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이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즉 기존에 설정된 주택저당채권의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자금을 뭐 해주는 시장?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주택자금을 우리는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래서 2차 저당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1차 저당시장으로 뭐를 공급해준다? 자금을 공급하죠. 왜냐? 여기는 자금이 어떻게 돼요? 단기로 조달해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해주니까 자금의 경직성이 높은데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단기 조달한 것을 뭘로? 여기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해 주면서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우선은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죠.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줄어들어요. 유동성 위험은 뭐 한다? 감소를 하고 또 국제결제은행 기준 국제결제은행 기준 우리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줄어들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죠.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에서 출제를 하는데 MBS는 고정금리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뭘로 발행할 수도 있다? 변동금리로 발행할 수 있어요. 고정금리로 발행할 수 있지만 또 변동금리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보금자리로는 몇 년?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인데 이것은 1년짜리 증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주택 저당 채권의 상환 기간보다 만기가 짧은 1년, 2년, 3년 단기간의 채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흐름 잘 확인해 두시고 또 이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당 수익률이죠.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인데 여러분 수익률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아야 금융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해서 요 차이만큼 이익을 얻겠죠.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파니까 이익을 얻겠죠. 그리고 또 투자자는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 투자자는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더 높으면 당연히 MBS에 투자를 하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저당의 유동화가 우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주어질 수 있다.
자, 요 흐름인데 시험 문제 보면요. 1차 저당시장의 개념, 2차 저당시장 개념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 관계 있지만은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에서도 MBS를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우선은 개념 정도 확인해 두시고 올해 시험은 156쪽이 중요하죠. MBS의 종류, 여기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요합니다. 4가지가 있거든요. 자, 4가지 중에서 요 MPTS 요것만 뭐 증권이고 나머지 3개 MBB 요거 본드는 채권입니다. MP, TB, CMO 요 3가지는 뭐다? 채권. 요것만 증권. 요 4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때 차입자는 대출을 받았어요.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뭐 한다? 상환을 해라. 자, 차입자는 매월 우리는 원리금을 상환한다. 하여튼 차입자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발행기간이 무엇을 발행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발행기간이 우리가 MPT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또 뭐를 발행한다?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또 매각할 수 있고 이번은 발행기간이 뭐를 발행했냐 하면요 MPT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했어요. 자, 이것을 확대해서 나타난 게 뭐다? 요거 CMO야. CM. 자, 4가지를 배울 텐데 그러면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요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 원금이자를 이체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런 의미에서 이체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주의할 거는요, 요 S가 이제 영어로 securities는 증권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요 S는 뭐다? 증권이야. securities. 번역하면 증권. 자, 증권인데 뭐를 하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3천억 자산을 매각했어요. 여러분, 발행기관이 3천억 원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하면은 3천억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 발행기관에 3천억 자산 매각해서 3천억 현금 자산이 유입이 되니까 발행기관에 어떻게 돼? 재무상태표상에는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죠. 매각한 만큼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얼마? 3천억이다. 여기 3천억인데 문제는 이 3천억만큼 이체증권 발행액이 똑같다. 똑같은 이유는 뭐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은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다. 자, 그리고 자산이 매각이 됐으니까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MPTS는 자산이라는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그럼 지분이 매각되면 지분이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그럼 지분이 어떤 게 이전돼요? 우선은 두 가지가 이전되죠. 지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 이전되고, 또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이체를 시켜주잖아요.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도 넘어가. 이 두 가지가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 두 가지가요. 자, 그리고 차입자에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자, 보금자리로는 뭐죠? 고정금리죠.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뭐 하게 되면은, 낮아지게 되면은 뭐를 하죠? 우리는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죠. 그럼 조기 상환하면 또 바로 조기 상환하지. 왜?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니까. 그럼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또 투자자가 이전되고, 또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네. 원리금 수취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요, 같이 다녀요. 부부처럼 같이 다녀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조기 상환 위험, 원리금 수취금은 부부다. 같이 다니는 세트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분이 이전되니까 그에 따르는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증권 투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자, MBB, 요 본드거든요. 본드는 채권입니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채 발행 금리, 만기, 여러 가지 조건 등이 비슷하다고 해서 요걸 뭐죠? MBB를 우리는 채권형의 성격, 이것은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발행한 기관이 사기꾼이다. 그럼 이 채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기꾼인데 안 사지.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야? 국가 보증이죠. 국가가 사기치겠어요? 망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국가 보증이 확실하지. 그러면 발행 기관이 우리는 국가가 보증하죠. 그렇죠? 미국은 국가 보증도 있고 민간 보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발행 기관의 신용도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중요한데, 뭐를 담보로 해야 돼? 채권을 발행하면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뭐를? 주택, 저당 채권,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이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누가 보유한다? 발행이야. 그래서 채권은요, 항상 이걸 담보로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를 담보? 그리고 또 주택, 저당 채권, 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담보. 하여튼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 그럼 요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했죠. 예, 요것도 채권이에요. 예, 다계층 저당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걸 담보로 하는 게 채권은. 그러면 이제 암기가 쉬워져요. 담보해서 발행한다. 자, 그래서 MPTB는 또 뭐죠? 요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MBB 성격 가지고 있어요. 요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차입자가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하면은 그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도 발행기관이 보유해.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조기 상환하는데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안 갚는다. 안 갚으면 또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전부 누가? 발행기관이 부담을 해요.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발행기관이 권리 위험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암기할 때 뭘로 암기하면 돼요? 모든 것이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 올발.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어.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위험을 부담을 다 하니까 투자자는 우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의 수익률은 안전성이 높잖아요.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안전성이 높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지. 안전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이 원금을 받자마자 이 원리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저기 있는 원금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자에게 통상 몇 개월, 6개월마다 뭐를 주냐? 새로운 원리금을 줘요. 새로운. 이 채권에 대한 여러분 안전하니까 이자는 낮겠지. 채권.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취급해요. 새로운 원금.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 이자를 줘요. 이 원리금이 아닙니다. 요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매월 받자마자 6개월 정도 지나서 주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총액은 1조다. 지금 주택 저당 채권은 1조인데 뭐를 가지고 있다? MBB는 5천억만 발행한 거예요. 이건 얼마 발행? 5천억. 왜?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투자야 안전을 위해서 뭐를 제공한다? 요 차액만큼 뭐를 제공? 초과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이 차액만큼 뭐를 제공했다? 초과 담보를 제공했다. 투자의 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했기 때문에. 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해요. 그럼 투자자는 손해를 봐요. 그럼 손해를 안 봐야죠? 그럼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 못한다. 막아야 돼. 조기 상환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콜방어라고 해요. 콜방어. 네, 콜방어를 할 수 있어요. 콜방어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선은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원금 이자를 그대로 이체시켜버려요. 이체를 시켜준다는 것은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죠.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또 발행기관도 또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합니다. 왜? 원리금 수취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는 늘 얘기했지만 같이 다니는 부부 짝꿍. 같이 다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바로 넘겨주기 때문에 MPTS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를 다 갖춘 혼합이다. 혼합한 성격. 혼합한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한다.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 자, 그래서 우선 MPTB는 본드거든요. 지문이 길어요.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인데 자동적으로 이체시켜주는 채권인데 너무 길어요. 만약 줄인다면은 저당, 직불, 돈 받자마자 넘겨주는 것처럼 직불 카드처럼 직불 채권, 뭐만 현금만 넘어가기 때문에 또는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가지고 있고 현금만 넘어가기 때문에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만기가 10년이다. 10년이면요, 애매모호해. 단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어서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도 만족시켜주고 이 조기 상환 위험도 분산하자. 그래서 요걸 확대해서 도입된 게 CMO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MBB와 CMO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물어요. 자, 시험 문제는 MBB와 CMO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다. 만약 올해도 나오면 MBB, CMO에서 중요해. 거기서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것은 확대했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겠지. MP, TB와 뭐 구조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또 지분 채권 혼합이죠. 동일한데 문제는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이 1조다. 그럼 1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뭐 2천억, 2천억, 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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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8개의 계층으로 나누거든요. 우리나라 이때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 나누어진 그룹을 전문용어로 트렌치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트렌치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답은 CMO라는 걸 떠올려야 돼. 그리고 트렌치마다 만기가 달라요. 네?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발행해요. 예? 이때 또 이자율도 달라요. 여기가 2%,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2%, 여기는 5%.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뭐도 높다. 수익률도 높지. 자, 이때 요 20년, 이 20년, 요걸 뭐라고 한다. 요 20년. 요것을 마지막 트렌치. 만기가 가장 길죠. 이 마지막 트렌치를 우리는 Z 트렌치라고 해요. Z 트렌치.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볼까요?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갚으면요,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줘야죠. 원금 이자 갚으면 투자자에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원금 이자를 이체시켜주면요, 투자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선 투자자에 1년 투자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1년치에는 원금 이자를 줘.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1년치 원금 이자를 줘요. 원금 이자 이제 매월 줄 거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동안 주면 끝났잖아요. 이제 요거는. 예? 그럼 여기 원금 이자 주면 나머지는 이자 주고요. 여기는 이자도 안 줘. 그럼 이제 1년 만기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요건 줄 필요 없이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2년 차 넘어서 원금 이자를 주고 나머지는 이자 주고 여기는 이자도 안 준다. 그럼 마지막 트렌치는 만기 20년 됐을 때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불받는 게 Z 트렌치.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만기 이자를 서로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채권으로 나누어서 발행하는데 원금 지급은 1년 끝나면 2년, 2년 끝나면 3년. 원금 지급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행되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 CMO라고 해요. CMO. 항상 만기 이자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게. 일반적으로 다르게. 일반적, 통상 다르게. 그런 것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르죠. 여러분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르잖아요. 만기가 갈수록 위험 수익 구조가 높잖아요. 그래서
각 트렌치마다 오염 수위 구조가 다르게 이렇게 발령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인도 조기 상환해. 그럼 조기 상환이면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나는 5년 지나서 콜 받겠다.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5년 여기서 있는 사람이 콜 오케이 받겠다 하면은 장기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 장기 투자자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앞에서 콜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뭐를 한다?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당 이자율, 시장 이자율과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이 저당 이자율과의 관계에서 조기 상환율 결정되죠. 몇 프로 조기 상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 하여튼 CMO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원래 MBS 종류에서 원래 출제되는 부분 1순위입니다. MBS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내죠. 다음 중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될 때 지문상에 뭐 나오냐 하면요, 대출금리 지문에 뜨고요. 또는 뭐가 나온다? 주택연금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여기 1차, 2차 그 개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하나를 뽑아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많이 들어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연금이에요. 연금. 2년 전에도 연금이 지문 속에 또 들어왔죠. 157페이지에 연금.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노년 계층의 뭐를 위해서? 노후 생활자금 용도로 노년계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해요. 자, 주택연금의 장점이 있어요. 우선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또 평생 동안 뭐다?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과 달라요. 여러분 국민연금 뉴스 보면 언제 고갈 막 나오는데, 고갈이 되든 말든 신경 쓸 게 없어.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제상 혜택이 있어요.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얼마? 재산세 25% 감면해. 그럼 7억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가격 7억이라면 5억까지는 25% 감면하고 나머지 2억은 세금 내야지. 하여튼 5억 원까지는 25% 감면. 그리고 이자 비용 200만 원까지는 또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세제상 혜택이 있고요. 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가 되거든요. 이런 건 세제상 혜택인데,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연금 지급 받은 금액, 연금 지급 총액이 여러분 사망 시 주택 처분한 가격 비교했을 때 연금 지급 총액이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죠. 처분해서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부담해. 국가 보증했으니까. 그런데 주택 연금 지급한 금액보다 처분한 금액이 더 컸어요. 그럼 남죠?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해버려요. 그러니까 합리적 상속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연금 신청할 때는 자녀의 동의를 용하지 않는다. 야, 2007년 처음 7월 달에 도입됐을 때는 야, 요거 저게 뭐냐, 주택 뺏기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여러분 옛날에 합격하신 분 있죠? 15회, 16회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주택연금 하면 주택 뺏기는 걸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부 못했지. 그때는 연금 없을 때니까, 합격할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거도 먹지,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여기 뭐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주택을 왜 뺏겨?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예?
주택 가진 사람한테 있지. 당연히 소유권. 그거 2년 전에 냈잖아요. 주택 소유권은 언제?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근저당권만 설정했지. 등기부 등본 딱 떼면요. 뭐냐, 그 부기등기 딱 돼 있어. 주택연금 신청해서 다른 권리 다 없어졌어. 딱 붙어 있어, 그것만. 그 다른 거 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한 물건 설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부기등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보증기한이 중요한 거야. 이게 언제까지냐. 보증기간이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야. 야, 진짜 좋다. 소유자 및 배우자를 이용자거든요.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시인데, 이게 결국 뭐냐? 이게 뭐죠? 종신이지. 결국 종신. 예? 근데 좋은 건요, 소유자가 돌아가셔도 받은 금액 그대로, 삭감 없어, 그대로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계속 줘요. 지급해요. 그 금액.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입 가능 연령이 중요하지. 주택 소유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and인데 바뀌었어요. 또는이에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그리고 확정 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5세까지인데, 74세까지인데, 여러분, 만 55세는요, 확정 기간이 30년이고요. 만 74세는 확정 기간 10년이에요.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주택연금에서는 5개가 있어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자, 그리고 이번에 도입된 게 있어요. 그 도입된 게 거기 우대 방식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우대 방식. 우대 방식은 뭐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몇 세? 65세입니다. 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이어야 해요. 기초연금 수급자이어야 만 65세 이상. 우대 방식. 이게 도입된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 보유수를 보면은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데, 자,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라도 합상 가격, 여러 주택이 있어요. 다주택자라도 합상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자, 대상 주택은 시가의 동그라미, 담보 가치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이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 포함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포함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뭐한다? 제외하고, 우대 방식인 경우에는 뭐다? 1억 5천만 원 미만 어떻게 돼요? 1주택 소유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 상가 등 이런 복합 용도의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제외되는 주택은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 상가,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정답은 농지연금이 따로 있어요. 전답 등은 제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권리 침해 또는 제한 물건이 있는 주택, 또 임대차 계약, 보증금 등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데, 종신 혼합 방식 선택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뭐 압류 들어간 건 안 돼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된 주택은 안 돼요. 또 전세권 설정된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선은 그 내용을 보시고 연금 지급 방식 보면 월 지급금 얼마 줄 거냐? 지급 방식 4가지 있어요.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인데 거기 확정 기간 방식에 한번 보세요. 확정 기간 방식에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데 혼합 방식이죠. 확정기간 혼합액에 수시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45%인데 요거 바뀌었거든요. 50% 고칩니다. 50% 고칩니다. 50%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은 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는데 너무 원금이자 갚는데 부담스럽다, 갚아야겠다, 그럼 연금 신청하면 돼. 그래서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데 몇 프로? 대출 한도의 50%를 초과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70에서 90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 바뀐 거 있어요. 고칠 필요 없어. 90%로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70%였다가 90%로 간 거야. 90%까지 받아서 은행 갚아버리면 돼. 그럼 이제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돼요? 우린 연금을 월 지급금으로 우린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우대 방식 볼까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에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여기 바뀌었습니다. 12.7%가 아니라 13%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12.7%가 아니라 이번에 13%로 바뀌었습니다. 소수점이 하니까 계산이 골치 아프다 하는가 봐. 13%로 바뀌었습니다. 자, 적용금리 볼까요? 적용금리 보면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냈는데 기준금리 두 가지가 있죠. 3개월 CD 금리 아니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자는 대출 잔액, 주택연금 총액 대출 잔액에 매월 가산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주택연금 여러분이 요거 국회 지금 개정안이 계류돼 있거든요. 지금 국회가 뭐 열려야 뭐 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고 개정될 것 같아. 연말에 가면 뭘로 바뀌려고 하는 줄 아세요? 좀 약간 60세에서요 올 연말쯤 가면 55세로 더 낮췄어. 55세. 그래서 뭐 한 돈 뭐 한 9억짜리 아파트 있다 하면은 귀찮으면 신청해 보세요. 근데 항상 주택가격 비쌀 때 신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 주택가격 하락해도 주는 건 비쌀, 그거 있죠? 신청하는 그 기준이야. 하락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신청할 땐 비쌀 때 신청하는 게 좋다. 근데 9억 원 지금은 초과하는 주택은 안 되죠. 시가 9억 원 이하잖아요. 시가인데 요거 9억 원 초과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이 법 개정되면은. 그럼 왜 그러냐? 하도 많이 올라서요. 그러면 15억짜리 주택이 있다. 나는 연금 신청하고 싶다. 할 수 있어. 근데 계산은 9억 기준으로 계산해. 15억이라도 9억 기준.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대출, 우리 주택, 대상주택 그 기준하고 어떻게 돼? 가입 가능 연령. 요걸 연말에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금을 폭넓게 여러분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거 연금, 주택연금, 주택 소유한 사람 저거 받으면 국민연금 필요가 없지. 저게 더 낫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쓸데없는 걸 만들어놔서 골치 아파. 여러분 개인연금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도요, 저것도 준조세요,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요즘에 그 논란이 좀 많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제 모든 걸 이제 보면요, 연금도 있지만 요즘에 외국도 연금이 좀 축소되는 형상이죠. 외국에도 보면은. 자, 우선은 연금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여러분 작년에 두 문제 나왔죠. 니츠에서 한 문제, PF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에서 니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중요합니다. 올해도 두 문제 여기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니츠와 PF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